국경 경비대는 나라의 문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지키는 병사들은 정작 하루 두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초소에서 쓰러지기 일쑤였죠. 이렇게 굶주리는 병사들에게 충성심을 가르치는 장교들이 있었고, 오늘의 사연자는 바로 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국경 경비대에서 병사들의 편지를 열어보고 사상 검열까지 담당하던 정치 지도원이었습니다. 어느 봄밤, 그는 자기 부대 초소에 불빛을 등지고 아직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강 쪽으로 혼자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도강자를 잡던 장교가 정작 자신이 지키던 강을 건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근무하던 곳은 두만강을 낀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거기서 정치 지도원을 했어요. 병사들 사상 교육을 하고 집에서 오는 편지를 먼저 뜯어 읽고 딴 생각하는 애가 없는지 살피는 자리였습니다. 말하자면 부대 안에서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일을 한 거죠. 그날은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 통신병이 문을 두드리는데 소리부터 급했어요. 잠복 나간 이 초소조가 교대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는데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겨울 국경에서 그 말은 둘 중 하나예요. 강을 넘어 도망쳤거나 사람이 상했거나. 중대장하고 수색조를 데리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초소 쪽으로만 나 있고 강 쪽으로는 없었어요. 도망은 아니구나. 거기서 마음을 조금 놓았지요. 초소 문을 여니까 병사 둘이 포개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총은 벽에 반듯하게 세워놓고요. 한 애는 흔드니까 눈을 떴는데 한 애는 흔들어도 그대로였어요. 업고 뛰었는데 군우소까지 못 갔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총에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굶은 몸으로 영하 20도 밤을 새운 겁니다. 나라 문을 지키는 병사가 굶어서 초소에서 죽었어요. 그게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국경부대가 그렇게까지 굶는 데는 아니었어요. 강 하나 사이로 밀수가 오가니까 눈 한 번 감아주면 먹을 게 생기고 병사들도 군관들도 그 부스러기로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국경이 딱 막혔습니다. 강에 접근하면 무조건 쏘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밀수가 끊기니까 먹을 것도 같이 끊긴 거예요. 위에서 오는 배급은 원래 없다시피 했고요. 창고를 열면 소금 마대하고 강냉이 몇 자루가 전부인 달도 있었습니다. 그걸로 100명 넘는 애들을 먹여야 했어요. 살아남은 병사를 군우소에서 조사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니까 울면서 그래요. 죽은 애가 저녁에 자기 강냉이 밥을 반 덜어줬다고. 너 오늘 안색이 안 좋다면서요. 제 밥을 준 애는 죽고 받아먹은 애는 살아난 겁니다. 이 얘기는 조서에 못 올렸어요. 이런 얘기는 올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애 소지품 정리도 제 일이었습니다. 소못 주머니를 뒤지는데 안쪽에서 종이에 싼 생쌀 한 줌이 나왔어요. 취사장에서 조금씩 빼돌린 거겠지요. 규정대로 하면 군량 절취입니다. 죽은 애한테 도둑딱지까지 붙으면 고향집 가족들 사는 게 달라져요. 그 쌀은 제 주머니에 넣고 목록에서 뺐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보고서였습니다. 대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어떻게 쓸 겁니까? 사실대로 쓰면 대대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었다고 쓰면 급식 문제부터 지위 문제까지 줄줄이 엮여서 대대장부터 저까지 다 걸립니다. 그래서 병으로 썼어요. 평소 몸이 약하던 병사가 근무 중 급병으로 사망했다. 제 손으로 쓰고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모한테 간 통지서에도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병으로 죽은 줄 알고 있겠지요. 시신은 부대 뒷산에 묻었습니다. 관짤 널판떼기도 없어서 담요에 말아서요. 며칠 뒤에 제일 못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활 총화예요.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사건을 총화하는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정신력 해이였습니다. 동무들 혁명적 각오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걸 제 입으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은 애를 놓고 정신 상태를 반성시키는 겁니다. 말하는 내내 뒷줄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는데 못 들은 걸로 했어요. 우는 것도 기록하면 문제가 되는 데니까요. 한참 지나서 그의 어머니한테서 부대로 편지가 왔습니다. 부대로 오는 편지는 다 제 손을 거쳐요. 뜯어버 보니까 아들 거두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몸 약한 애를 나라가 데려다 사람 만들어주는 중이었는데 명이 짧아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굶겨 죽인 건 이쪽인데 미안하다는 말을 그 어머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 검열 도장을 찍어서 주정대로 철해놨습니다. 철하는 손이 그날따라 말을 안 듣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위에서 지시문이 내려왔습니다. 해당 대대는 병사들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으니 전 대대 검열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굶어 죽은 사고인데 대책이 사상 검열이었어요. 그리고 그 검열을 조직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검열 날짜가 잡히니까 부대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녁마다 내무반 뒤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애들이 걸리면 골치 아픈 것들, 편지니 쪽지니 하는 걸 미리 태우는 겁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태울 수 있는 건 태우는 게 서로 낫거든요. 검열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관물대 다 뒤집고 침구 뜯고 몸수색까지 해요. 병사들을 세워놓고 속옷을 하나하나 만져나가는데 한 상급 병사 옷 안감에서 손끝에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실밥을 뜯으니까 손톱만한 SD카드가 나왔어요. 내무반이 조용해졌습니다. 하필 그 자리에 보위지도원이 같이 있었거든요. 대대마다 보위부에서 내려온 군관이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저는 당에서 보낸 사람이고 그쪽은 보위부에서 보낸 사람이고 하는 일이 다르면서 서로를 감시하는 사이지요. 그 사람이 카드를 불빛에 한번 비춰보더니 저한테 넘겼습니다. 내용물 확인은 정치부 쪽에서 하시죠. 확인해서 조서까지 만들어 넘기라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치고 압수품으로 보관하던 노트텔에 카드를 꽂았어요. 남조선 드라마였습니다. 증거 확인이니까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한번 껐어요.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다시 켰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해서가 아니었어요. 화면 뒤로 지나가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길에 차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상점에 물건이 벽까지 쌓였는데 지키는 사람이 없고요. 주인공이 화가 나서 밥상을 물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밥상 반찬 가지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7이었어요. 화나면 안 먹고 물릴 수 있는 밥상이요. 우리 내무반 애들은 광대뼈부터 보이는데 화면 속 그 또래 애들은 볼에 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봤어요. 카드를 뽑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구나. 그 병사 눈에도 그 밥상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다음날 그 애를 불렀습니다. 문 닫고 둘이 앉았어요. 어디서 났나? 밖에 작업 나갔을 때 장마당에서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떨면서도 판 사람은 안 봅니다. 불면 그 줄이 다 엮이는 걸 아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번 봤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있다가 3번 봤답니다. 거짓말이겠지요? 옷 안감에 꿰매놓고 다닐 정도면 3번이 아닙니다. 규정대로 하면 이건 재선에서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불순 녹화물은 보입으로 넘어가고 본인 처벌로 안 끝나고 가족 성분까지 무너집니다. 그 시국엔 어린애들 놓고 본보기 처벌 얘기까지 돌던 때였고요. 조서 종이를 앞에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애 보고서에 거짓말을 쓴 지 보름도 안 됐을 때예요. 죽은 애를 덮자고 거짓을 썼는데 사내를 잡자고 사실을 쓴다는 게 영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결국 자체 교양 처리로 썼어요. 사상 동요 초기 단계에서 적발했고 내용물은 확인 즉시 소각했고 해당 병사는 교양 조치했다. 카드는 실제로 난로에 넣었습니다. 껍데기가 오그라들면서 녹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사람 하나 인생이 걸렸던 물건인데요. 며칠 뒤 복도에서 보위지도원과 마주쳤습니다. 교양 처리로 끝내셨더군요. 초기 단계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두 마디가 등에 남았어요. 그 병사는 그 뒤로 복도에서 마주치면 경례는 붙이는데 눈은 못 맞추더군요. 저도 오래 안 봤습니다. 서로 오래 보면 안 드는 사이가 된 거지요. 얼마 안 지나 또 새벽에 깨웠습니다. 이번엔 사고가 아니라 체포였어요. 순찰조가 강을 건너려던 여자 하나를 잡아왔다는 겁니다. 잡아온 애들은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그 시국에 도강자 체포면 표창감이거든요. 체포자 신문에는 정치 지도원이 배석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니까 40은 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는데 신발이 없었어요. 강가 갈바트에서 잡히면서 벗겨진 겁니다. 난로도 없는 방에서 맨발이 새파랬습니다. 몸에서 나온 걸 책상에 올려놨는데 무기도 삐라도 아니고 비닐로 몇 겹 싼 쪽지 하나하고 위 하나 몇 장이었어요.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요. 알고 보니 이 여자는 강을 넘어가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으러 나온 거였어요.
먼저 남조선으로 간 딸이 브로커를 통해 돈을 보냈고 그날 밤 강가에서 받기로 했던 겁니다. 신문이라는 게 원래 문답이에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그런데 이 여자는 뭘 물어도 대답이 딸한테로 갑니다. 접선 시간이 언제였나? 우리 딸이 보낸 겁니다. 딸이. 시간은 묻지 않았나? 그 돈으로 강냉이시 사려고 했습니다. 집에 어린 게 둘이 더 있어서. 애들이 몇 살이냐고 물은 건 신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입에서 나갔어요. 9살하고 6살이랍니다. 그 대답은 조서에 적을 칸이 없었어요. 옆에서 다른 군관이 책상을 치면서 브로커 선을 대라고 다그쳤습니다. 여자는 움찔움찔하면서도 끝까지 번호 주인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서를 받아 적는데 펜이 자꾸 섰습니다. 남조선으로 도망간 딸이 이쪽에 남은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국경 지키던 병사가 굶어 죽었는데 말입니다. 절차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강기도에 남조선 연계까지 나왔으니 보입으로 넘겨요. 이관 서류에 배석자로 제 서명이 들어갑니다. 펜을 드는데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군관 동지, 그 돈이 우리 딸이 보낸 겁니다.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떤 돈인지만 알아달라는 거였어요. 서명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은 다른 길을 찾아볼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호송차에 오르는 여자를 창문으로 봤습니다. 누가 헌 신발을 던져줬는지 짝짝이를 신고 있었어요. 차 문이 닫히는데 잡아온 애들은 같은 마당에서 표창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총화에는 이 체포건을 모범 사례로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조직은 제1입니다. 잡은 애 둘을 앞에 세워 체포 경위를 발표시키고 병사들은 박수를 치고 저는 맨 앞에서 제일 먼저 손뼉을 쳐야 했어요. 치면서 그 짝짝이 신발이 자꾸 생각났는데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방에서는 박수가 멎는 것도 기록이 되니까요. 다음날 압수품 처리 서류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위안화는 몰수해서 상부 납부. 딸이 목숨 걸고 보낸 돈이 나라 금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데 그 쪽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규정대로 태웠어요. 태우면서 보니까 번호가 눈에 들어와 있더군요. 외우려던 것도 아닌데요. 같이 태운 걸로 하고 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사무실에 나갔어요. 캐비닛에서 그동안 처리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신문조서, 이관서류, 사상동향보고. 한 장씩 넘기면서 세다가 그만뒀어요. 장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종이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간 뒤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넘기면 끝이었으니까. 넘긴 다음은 제 소관이 아니었으니까. 그 말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룹바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국경 부대들에서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위에서 검열조를 내려보내고 문제가 드러난 대대는 통째로 다른 부대와 바꿔버린다는 얘기였어요. 부대가 갈리기 전에 다들 실적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문제를 잡아낸 쪽은 남고 문제로 잡힌 쪽은 가니까요. 검열조가 실제로 들어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짐차 2대, 승용차 1대, 연병장에 전부대를 세워놓고 맞았는데 검열조 군관들이 열 사이를 지나가면서 병사들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살빛을 보는 겁니다. 부대가 뭘 먹고 사는지는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서류 제출 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급식대장, 총화기록, 검열조서. 조서라는 말에 명치가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보위지도원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제가 불려가는 쪽이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앉으라더니 서류철을 하나 툭 놓습니다. 녹화물건 말입니다. 교양 처리. 판단은 조서에 다 썼습니다. 내용물을 밤새 확인하셨다면서요? 사무실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던 걸 누가 본 겁니다. 앞부분만 확인했으면 1시간이면 끝났을 텐데 왜 밤을 새웠느냐? 그 말은 안 하는데 그 말이었어요. 그러더니 종이를 한 장 더 넘깁니다. 아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장마당에서 파는 물건에 출처불명 중국 물건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경 동네에서 장마당 물건 출처를 따지면 안 걸릴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속이 아니라 저를 걸어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시국에 비사회주의 문제가 제일 큽니다. 정치 지도원 가정이면 더 그렇고요.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처음엔 면담, 다음엔 자료 수집, 그 다음엔 조서예요. 조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평생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라 순서를 다 아는 거지요.
이제 저 사람 서랍에 제 1인 종이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 막아야 했습니다. 집 장판 밑에 아내가 장사 미천으로 모아둔 위안화가 있었어요. 아내가 장마당에 나간 낮에 그걸 꺼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식구 돈을 꺼내는데 도둑질하는 것처럼 손이 빨랐어요. 거기에 명절에 들어온 귀한 담배 몇 보루를 얹어서 그 방에 다시 갔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데 부대 안에서 얼굴 붉힐 일이 있겠느냐고 말은 부드럽게 했어요. 받더군요. 받으면서 그럽니다. 뭐 당장 급한 건은 아니니까. 당장은이라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사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순서만 뒤로 밀린 거예요. 목줄은 그대로 그 사람 손에 있는 거고요. 그 무렵 이웃대대 소식이 왔습니다. 군관 하나가 밀수 눈 감아준 걸로 끌려갔는데 본인만이 아니라 처가까지 조사가 들어갔다고요. 호송되는 걸 본 사람 말이 군복을 벗기고 수갑은 안 채웠답니다. 군복 벗긴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미 군인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예전 같으면 걸렸구나 하고 넘겼을 얘긴데 그때는 그 군관 얼굴에 제 얼굴이 자꾸 겹쳤습니다. 밤에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장마당에 무슨 말이 도는지 당신은 몰라도 돼. 모질게 나갔습니다. 아내가 알면 얼굴에 나타나고 얼굴에 나타나면 그것도 자료가 되는 동네예요. 옆에서 자는 사람한테도 말을 못하는 데입니다. 장판 및 돈이 빈 건 아내도 알았을 텐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묻지 않는 게 그 사람이 저를 지키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강을 건너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게 그 즈음입니다. 넷이 같이는 못 갑니다. 애 데리고 강을 못 건너고 넷이 사라지면 반나절이면 잡혀요. 혼자 나가서 어떻게든 길을 만들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그렇게라도 정리해 놔야 발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 며칠은 퇴근을 일찍 했어요. 애를 목말 태우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애가 아버지 웬일이냐고 웃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아내한테는 끝까지 말 안 했습니다. 조사가 들어와도 정말 몰라야 살거든요. 모르게 하는 것 말고는 남겨줄 게 없었어요. 준비할 게 많진 않았습니다. 초소가 어디 서 있고 순찰조가 몇 시에 어느 구간을 돌고 감시 카메라가 어느 구비를 못 보는지 종이로 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관리하던 것들이니까요. 병사들 잠복 배치표에 도장 찍는 게 저였습니다. 제가 막아놓은 강에서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했습니다. 사상교양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강가 초소들을 한 바퀴 돌았어요. 초소마다 들어가서 근무 태도를 묻고 수첩에 적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형을 봤습니다. 어느 구비에서 물이 얕아지는지, 갈밭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마지막 초소에서 나오는데 근무 서던 애가 경례를 하면서 그래요. 요즘 밤에 물소리가 커져서 잠보기 힘들다고. 얼음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애는 고충을 말한 거고 저는 물때를 얻어들은 거죠. 날짜는 위에서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부 지시로 전부대 정치학습이 잡힌 날이 있었어요. 저녁부터 밤까지 근무조만 빼고 전원이 회의실에 모여 문건을 학습하는 날. 국경이 제일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학습을 조직하고 진행하는 게 정치 지도원이고요. 제 손으로 그날 계획표를 짰어요. 낭독 순서, 토론자 명단, 쉬는 시간까지. 제가 자리를 비워도 2시간은 저절로 굴러가게요. 당일 저녁 학습을 열고 문건 낭독을 시키고 첫 토론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지러 간다고 조용히 나왔어요. 나오기 전에 뒷줄을 한번 봤습니다. SD 카드 그 병사도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사무실에 들러 군관 신분증하고 당원증 그리고 그 생쌀 한 줌을 챙겼습니다. 쌀은 왜 챙겼는지 지금도 설명을 못해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캐비닛도 한번 봤어요. 태워버릴까 하는 생각이 지나갔는데 연기가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열쇠를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고 나왔어요. 강까지 걸어서 40분 거리를 2시간 잡고 움직였습니다. 순찰 사이 빈 구간으로만, 카메라를 등진 비탈로만요. 무릎으로 기어간 데도 있어요. 갈밭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순찰조가 오려면 40분, 건너는 데는 10분이면 됩니다. 엎드려 있는데 둑길로 앞 순찰조 둘이 지나갔습니다. 시간표에서 1분도 안 틀렸어요. 발소리가 왔다가 멀어지는 동안 갈대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애들 참 잘 가르쳐 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 가르쳐 놓은 게 그날 밤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쟤들이 배운 대로만 하면 저는 여기서 끝나니까요. 발소리가 사라지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단은 생각보다 소리 걱정이 먼저 왔어요. 물살 소리에 제 물소리가 묻히게 반발씩 옮겼습니다. 가운데쯤에서 발밑돌이 구르면서 소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선 채로 물속에 몸을 낮추고 턱까지 잠긴 채 100까지 셌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어서 다시 움직였어요. 그 100을 세는 시간이 강을 다 건너는 시간보다 길었습니다. 제일 깊은 데서 귀를 한번 봤어요. 우리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제가 세운 초소예요. 저 불빛 아래 병사 하나가 지금 강을 보고 서 있을 거고 그의 배치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의 눈에 안 보이는 자리로 제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 두 개 올라 갈밭에 엎드려 숨을 골랐습니다. 머리가 저 혼자 계산을 시작해요. 아침 점호에서 없는 게 확인되고 처음엔 사고로 찾고 한나절 지나면 도주로 바꿔잡고 그때부터 수색에 저쪽 공안 협조 요청까지 길어야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국경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답이 나왔어요. 평생 남 잡는 계산을 하던 머리가 저 살리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짜서 다시 입고 신발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는 다시 안 봤어요. 이틀을 산으로만 걸었습니다. 낮에는 덤불에 엎드려 있다가 밤에만 움직였어요. 먹은 건 눈 녹은 물하고 주머니에 있던 마른 강냉이 몇 알이 전부입니다. 첫날 밤 산 아래로 마을 불빛이 보였는데 못 내려왔어요. 국경에서 가까운 마을일수록 신고가 빠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선으로 넘어오는지까지 아는 게 저예요. 불빛을 보면서 굽는 게 아는 놈이 받는 벌이구나 싶었습니다. 사흘째 새벽, 마을 가장자리 밭에서 일 나온 노인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피할 새도 없었어요. 그런데 노인 입에서 조선말이 나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던 거예요. 노인이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강 건너왔소? 숨길 몸꼴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잠깐 서 있다가 따라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헛간 안에 재워주고 죽을 끓여줬어요. 사흘 만에 먹는 더운 것이었습니다. 그릇을 잡은 손이 떨려서 반은 흘렸을 거예요. 신부는 거기서부터 끝까지 숨겼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다 굶어서 넘어왔다고만 했어요. 군관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짐이고 저한테는 값이 붙습니다. 군관을 넘기면 받는 포상부터 다르거든요. 제가 그쪽 일을 했으니 그 셈법을 잘 압니다. 노인 소개로 골재장에서 일했어요. 모래 푸고 벽돌 나르는 일입니다. 손바닥이 다 터졌는데 이상하게 일하는 시간이 제일 편했어요. 몸이 힘들면 생각이 멎으니까요. 첫 품삯 받던 날 시장 국수집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고 빈 그릇을 한참 봤어요. 제 손으로 벌어서 제 입에 넣은 첫 끼니였습니다. 40이 넘어서요. 한 달쯤 됐을 때 단속이 뜬다는 말이 돌았어요. 낯선 사람이 산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공안이 훑고 지나간다고요. 실제로 봤습니다. 골재장에서 일하는데 마을길로 공안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거예요. 삽질을 계속하면서 눈으로만 따라갔습니다. 차가 마을 끝에서 돌아 나갈 때까지 삽에 모래가 안 떠지더군요. 그날 밤 노인이 헛간으로 와서 주소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여기 가보. 사람 여럿 지나간 집이요. 새벽길로 떠났어요. 이름은 끝까지 서로 안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서로를 지키는 동네였으니까요. 옮겨간 집은 방 2칸에 강 건너온 사람이 7이었습니다. 여자가 5, 병사 나이 또래 사내애가 2. 밥때가 되면 한 솥에 끓여 나눠 먹는데 첫 끼니 때 저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 얼굴들이었거든요. 강가에서 잡혀와 신문실에 앉던 제가 조서에 이름을 적어 넣던 그 얼굴들이 여기서는 같은 솥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사내의 하나가 아저씨는 군대 어디 서 있느냐고 묻는데 숟가락이 잠깐 섰어요. 후방 공사부대에 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 방에서 제 이력을 아는 사람은 저 하나였고 그건 끝까지 혼자 아는 걸로 했어요. 그 집에서 브로커와 선이 닿았습니다. 밤에 선전화 하나를 돌려가며 통화하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저쪽에서 갑부터 불러요. 남쪽 나라까지 사람 하나 내려보내는 값. 골재장에서 모은 걸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니까 저쪽에서 그래요. 남조선 도착하면 정착금 나옵니다. 거기서 까는 조건도 됩니다. 도착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반은 보차프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물었어요. 물러설 데가 없는 사람은 흥정을 못합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넘기고 혼자 마당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운명에 값을 매기던 사람 몸에 이제 값이 매겨진 거예요. 떠날 날짜와 접선 장소가 정해졌고 그 집에서 세 사람이 일행으로 더 붙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브로커 쪽 안내인이 와서 규칙을 일러줬습니다. 서로 아는 척 하지 말 것, 말을 걸어오면 말 못하는 사람 행세를 할 것, 검문이 뜨면 흩어질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 걸린 사람은 두고 갑니다. 서면 다 죽습니다. 접선은 시장통에서 했어요. 사람 많은 데가 오히려 안전하다고요. 과일 좌판 앞에서 안내인이 모자를 고쳐 쓰는 게 신호였고 그 뒤를 10걸음씩 떨어져서 하나씩 따라 걸었습니다. 기차부터 탔어요. 좌석은 일부러 떨어져 앉고 저는 창가에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중간에 검표가 도는데 옆자리 사내가 저를 툭 치면서 뭐라고 해요? 표 내라는 신용 같아서 표를 내밀고 목을 가리키며 손을 저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그게 제 신분이었어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 대신 검표원한테 뭐라고 말까지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개만 숙였어요. 평생 말로 병사들을 세워놓고 살던 사람이 입을 닫는 걸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갈아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도시 하나를 지날 때마다 검문이 있었어요. 차에 올라와 얼굴을 훑고 아무나 찍어서 증명서를 보자고 합니다. 그때마다 옷 속에 꼬매 넣은 신분증이 가슴에 만져졌어요. 조선 군관 신분증이요. 걸리면 그걸로 끝이고 남조선에 닿으면 저를 증명해줄 유일한 종이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지니고 있기도 무서운 걸 품고 갔어요. 남쪽 끝 검문소에서 일이 났습니다. 앞서가던 일행 여자 하나가 증명서 검사에 찍혀서 따로 불려나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그 여자가 이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안내인이 낮게 말했어요. 보지 마시오. 걸으시오. 걸었습니다. 버스에 다시 오르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안내인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지우는 게 보였습니다. 명단에서 이름 하나를 지우는 거예요. 줄 하나 긋는 걸로 사람 하나가 정리됩니다. 그 지우는 손을 보면서 신문실의 그 맨발 여자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서명하는 쪽이었고 지금은 두고 가는 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국경사는 담에 넘었어요. 불빛 없이 발끝으로만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온 끝이라 비탈이 미끄러운데 이랜 여자 하나가 신발 밑창이 나가서 자꾸 미끄러져요. 제 신발끈을 풀어 그 신발을 발에 동여매줬습니다. 어두워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조선말로 고맙다고 딱 한마디를 합디다. 사내에 짐도 뺏어서 제가 맸어요. 국경이라는 게 지도에서는 줄 하나입니다. 지키는 사람 눈에는 구간이고 초소고 배치표고요. 그런데 넘는 사람 발로 걸으니까 밤새 걸어도 끝이 안 나는 산이었어요. 새벽에 강가에 다 널판 같은 배로 건넜습니다. 6시 타니까 배전이 물에 닿을락 말락했어요. 건너편 흙을 밟는데 안내인이 그제야 입을 엽니다. 이제 뛰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말에 여자들 몇이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눈물은 안 나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같이 주저앉기는 했습니다. 며칠을 더 가서 큰 도시 경찰서 앞에 섰어요. 제 발로 잡히러 들어가는 겁니다. 문 앞에서 옷 안 실밥을 뜯어 신분증을 꺼냈어요. 물에 젖었다 마르기를 몇 번 한 거라 귀퉁이가 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걸 두 손에 들고 들어가 배운 대로 말했어요. 조선에서 왔다. 남조선으로 가겠다. 조사관이 신분증을 한참 들여다보다 저를 다시 보고 통역을 부르러 나갑니다. 기다리면서 그 방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생각해보니 신문 받는 자리에 앉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신문하는 자리에는 평생을 앉았는데 말입니다. 조사받고 넘겨지고 기다리고 그 끝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때까지 한 번도 못 하던 걸 했어요. 아내하고 애 얼굴을 떠올리는 거요. 도망 다니는 동안은 떠올리면 발이 무거워질까봐 눌러놨었거든요. 구름 위에서 처음으로 실컷 떠올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조사를 오래 받았습니다. 부대 편제나 경비 체계 같은 건 며칠이면 끝났어요. 강가 초소 배치를 그려보라고 해서 종이에 그리는데 손이 저절로 갑니다. 초소 간격, 순찰 동선, 카메라 위치까지 자로 잰 듯 나와요. 그려놓고 그 종이를 한참 봤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사람들이 못 넘었고 이 그림 틈으로 제가 넘어온 거예요. 조사관이 정확하다고 하는데 칭찬으로 안 들렸습니다. 정작 길었던 건 사람 얘기였어요. 당신이 서명해서 넘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모른다고 했습니다. 넘긴 다음은 제 소관이 아니었다고 말해놓고 그 말이 며칠을 갔어요. 정착하고 나서 저를 흔든 건 큰 게 아니었습니다. 손전화를 개통하던 날 창구 직원이 서명 몇 개 받고 기계를 그냥 줘요. 이걸로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안 묻습니다. 병사들 편지를 뜯어보던 사람 손에
아무도 안 뜯어보는 전화기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전화기를 한참 들여다만 봤습니다. 걸 데가 없어서요.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에 갔는데 아무도 안 세워요. 예행증도 통행 사유도 없이 표지판 하나로 도시 경계를 지나갑니다. 관공서에서는 신분증 한 장이면 일이 끝나고 제 성분이 어떤지,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무도 안 물어요. 한 번은 상점 쌀 매대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쌀 포대가 1000장까지 쌓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봐요. 볼 일이 없는 거지요. 저는 생쌀 한 줌을 병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인데요. 직원이 찾으시는 거 있느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뭘 찾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탈북민 모임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던 날은 문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어요. 저 안에 혹시 제가 조서를 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에요. 그날은 결국 못 들어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들어갔어요.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잡혔던 얘기가 꼭 나옵니다. 신문 봤던 얘기, 넘겨지던 얘기. 그때마다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 방 어딘가에 저 같은 사람이 앉아 조서를 썼을 테니까요. 몇 번을 듣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제 차례에 말을 했습니다. 경비대에 있었다고, 신문에 배석하던 사람이었다고. 방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만에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그럽니다. 그쪽도 넘어왔으니 됐다고. 그 한마디에 뭐가 됐다는 건지 지금도 다는 모르겠는데 그날 집에 와서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그래서 숨는 대신 말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물어보는 데가 있으면 가서 다 얘기합니다. 국경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서 한 장이 만들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저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입을 다물면 그 종이들은 없던 일이 되니까요. 거기서는 남의 사상을 관리하고 남의 편지를 뜯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 속을 검열하지 않는 대신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며 살아요. 어느 쪽이 편하냐고 하면 잠은 여기가 더럽니다. 거기서는 몰라서 잤고 여기서는 알아서 못 자요. 잃은 건 셀 수가 없습니다. 강 건너에 아내하고 애가 있어요. 소식이 닿는지는 여기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초소에서 죽은 19살이 있고 짝짝이 신발을 신고 호송차에 오르던 여자가 있고 검문소 유리문 너머에서 이쪽을 돌아보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제일 귀한 게 뭐냐고 하면 아침에 눈 떠서 그날 쓸 것을 쓰는 겁니다. 요즘 저는 기록을 해요. 제가 아는 이름, 제가 넘긴 이름, 날짜하고 장소하고 기억나는 건 전부요. 증거가 되든 사죄가 되든 일단 남겨는 놔야지요. 책상 위에는 아직 그 생쌀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수도 버릴 수도 없어서 병에 담아두고 살아요. 다 적고 나면 초소에서 죽은 그의 어머니 앞으로 편지 한 장을 쓸 겁니다. 붙일 길이 있든 없든 이번에는 사실대로 쓸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을 지키던 사람이 마침내 그 강을 건너고 그 이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사연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